취소송상 협의 소익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테마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테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여러 차례 음미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행정소송법 4조입니다. 행정소송법 4조 보시면 항고송의 종류가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4조 1호에 있는 취소송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9조부터 해서 34조까지 26개 조항이 취소에 관한 규정이고요. 46개 조항 중에 26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취소입니다.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입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조 1호에 있는 취소를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변경 역시도 취소의 일종입니다. 부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변경이고요.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앞에 있는 취소입니다. 전부 인용이 취소이고 일부 인용이 변경인데요. 이후에 뒤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변경은 일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취소는 전부 취소이고 뒤에 있는 변경은 일부 취소이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형성한다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법률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면 법률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그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는 것 역시도 형성이라고 말한다고 했고요. 이 취소, 변경은 일부 취소, 부분적으로 남아 취소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도 함께 발생하게 될 겁니다. 취소는 보시다시피 처분의 효력을 변동, 소멸시키기 위한 소송으로서 형성소송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취소의 본질은 형성소송이다. 무엇이 아니다. 확인소송이 아니다. 단순히 그 위법성만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만약에 위법성만 확인한 소송이라면 행정청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취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취소이라는 게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는 단순히 그 처분 등의 위법성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키기 위한 형성소송입니다. 형성소송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12조 행정소송법 12조에는 1문의 원고적격 2문의 협의 소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형성소송입니다. 처분의 효력 소멸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바로 취소인데 그 취소 판결과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처분 등은 스스로 그 효력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2조 2문의 상황은요. 이미 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소송의 목적이 바로 처분 등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필요가 없다? 소송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죠. 네, 이미 이 소송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소송, 이미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뭔가 있다면 그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 소송은 유지될 수 있다. 각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2조 2무는 원고적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요. 판례는 12조의 표제가 원고적격이기 때문에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서 협의의 소익이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 구체적인 이익,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송이 진짜로 필요하냐? 라는 문제가 바로 협의의 소익입니다. 유지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소송으로서의 자격이 바로 협의의 소익입니다. 12조 2무는 바로 방금 본대로의 내용이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인사유입니다. 부인사유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이 로마차 4번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인데요. 12조 2문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서 법률상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적격 12조 1무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 협의의 소익 12조 2무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법률상 이익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 있어서 별도로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의 소익은 모든 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되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2조 2무는 협의의 소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고, 그래서 취소만큼은 12조 2문이 협의의 소익의 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12조 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다른 소송에서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취소만 유독 12조 2문이 바로 협의의 소익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고적격설, 입법 비과호설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원고적격설은 2문 역시도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문과 2문이 모두 다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표제를 원고적격으로 두고 있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법 비과호설의 입장입니다. 12조 2문에 있는 취소송도 1문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따라서 이 역시 형성소송으로 보아야 하며 거기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협의의 소익설은 1문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지만 2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표제가 원고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입법 과오설. 12조 2문의 취소송이 만약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형성소송일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이 형성소송이라면 현재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이미 그 처분의 효력은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조적으로 형성소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성만 확인하는 확인소송으로,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확인소송인 이상 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위법 확인의 이익,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협의의 소익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법 12조 소정해라고 했습니다. 소정이라는 것은 바소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정한 바 12조가 정하고 있는 법률상이, 이것은 1문, 2문 둘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1문, 2문을 모두 포함한 소정의 그 법률상 이익들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다. 즉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정해라고 했기 때문에 판례는 12조 2문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판례도 민망했던지 12조 2문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소의 이익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원고적격설 입장을 취하듯이 12조 2문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원고적격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판례는 분명히 원고적격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검토, 그렇다면 그 중에 어느 입장이 타당하겠는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 취소이 계속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속이라는 컨티뉴가 아니라고 했죠. 계속이라는 것은 묶일 깨자에다가 붙을 속자, 여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다,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효력이 없는데 무슨 효력을 제거하겠는가? 효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형성소송이 아니겠는가? 이건 더 이상 형성소송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이 이문의 취소소송은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그치는 확인소송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협의소익설이 타당하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봐야 되냐?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와 협의소에 관한 문제가 효력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 상황이고 효력이 소멸한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는 일반 규정만 존재하는 것이고 일문은 효력이 있는 상황이죠. 이문이 현재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일문은 효력이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고적격의 일반적 규정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럼 협의의 소익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소익의 일반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효력이 소멸한 다음에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죠. 협의의 소익은 예외적 규정만 존재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그냥 인정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고적격은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 그 A라는 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취소를 통해서 그 처분을 제거하면 그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러니 처분의 효력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따로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른 소송들도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기노트를 봤던 것은 12조 2문이 효과가 소멸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의 경과, 그 다음 집행의 종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효과가 소멸했다. 효과 소멸이라는 것은 효력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은 그 처분이 태어났다라는 뜻이고,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처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효과가 소멸했다. 권리 의무에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처분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분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사람과 똑같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했을 겁니다. 효과가 소멸하면 효력은 소멸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되고, 그런데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밑에 보시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 이때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소멸한 이상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이 된 거니까요. 효력 제거를 위한 소송이 바로 취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12조 2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그 취소 판결을 받아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도 있을 텐데, 항상 묻는 건 이런 식이에요. 예외 상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처분의 효력 소멸 등 뭔가 협의의 수익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던지고 나서 이 상황에서 협의의 수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겠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설이었었고요. 1원설, 2원설, 원고적격설과 협의의 수익설. 원고적격설은 1원설인 만큼 12조 1문을 기준으로 해서 2문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2문이죠. 대상적격에서 행정의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고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듯이 여기서는 12조 1문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고 12조 2문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1문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원고적격설의 입장이었죠. 그러면 3포인트를 찍기 바랍니다. 3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12조 2문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다. 12조 2문의 취소소송은 1문과 똑같이 형성소송이다.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1문과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게 바로 원고적격설이고요. 12조 2문을
다른 것으로 보는 협의의 소익설은 12조 2문의 규정은 1문과 달리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봐야 된다. 12조 2문의 취송은 1문의 형성소송과는 달리 확인소송으로 봐야 된다.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1문의 법률상 보호이익과 달리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봐야 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협의의 소익설 입장입니다. 이게 학설의 입장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면 협의의 소익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상 적격은 그 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리 의무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지를 특정하겠습니다. 원고 적격은 원고입니다.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 의무는 이익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의무와 이익을 항상 여러분들은 등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만약 불이익하다라고 하게 되면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는 권리끼리 연결시키면 되고요. 권리 의무, 권리 이익에서 의무와 이익은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에게 3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게 되죠. 네,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으로 될 수 있고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고 적격의 측면에서는요. 그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상 적격의 측면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원고 적격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가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땐 의무와 이익을 등치시키시면 됩니다. 협의의 소익, 이것은 현재도죠. 처분의 효력이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고의 권리나 이익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단계 대상적격 중학교 부분에서는 행정행위가 아닐 때 특히 대상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2단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통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며 협의의 소익은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통상 협의의 소익 논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부인 사유. 과연 이 문제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인지, 이건 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요. 협의의 소익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부인 사유. 현재까지 나온 판례와 교수 사례집에 나온 모든 상황을 총집결시키면 현재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나 보군입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이었나요? SES와 핑클이 경합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핑클에는 주장, 바로 이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효리. 효리를 보는 순간 효리상? 이렇게 되겠죠. 효리상인가? 네, 그러나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효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밑에 설명 들어있는 대로 상순씨가 이미 효리를 가로채 갔던 것이죠. 도대체 상순이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모든 남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효리를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도대체 뭐야? 다른 걸 찾을 수 없었기에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법으로 옮겨오게 되어 협의의 소익을 구성하게 되지요. 상순씨 부인이 효리상인가? 이야, 진짜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불리했나 보군. 효리상인가 다른 100남 불리입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100남 불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 바로 이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 네, 이제 여러분들은 협의수의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효, 처분, 효력의 소멸. 리, 이익 침해의 해소. 또 북한 사람이라고 해라. 상, 원상 회복의 불가. 인가, 기본 행위와 인가.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의 존재. 백,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의 존재. 남, 권리의 남용. 분리,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떨거지입니다. 네, 최근에 등장한 친구들이고 원래 메인은 얘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은 얘네들이었습니다. 효리상 여기까지였습니다. 효리상 이거였습니다. 효, 취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형성소송이다. 취소송은 형성소송이다.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런데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것이죠. 12조 2무는 이걸 말한 겁니다. 12조 2무는 이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에서 그 효에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밖에 사유로라고 해서 뭐 다른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쌍, 백남분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리. 우리 취소소송은 권리나 이익에 구제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 침해 상황이 이미 해소가 된 거예요. 이건 주관적 소송인데 이미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가 됐으면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죠. 그 다음 상은 취소송은 위법한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상회복 소송입니다. 판례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취소송이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항상 판례가 입에 달고 있는 얘기입니다. 원상회복 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즉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 불가 사유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이 소송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와 인가입니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려면 기본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인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려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지. 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소송은 인가처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은 이보다 더 좋은 거. 보충성 원칙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좋은 분쟁 해결 방법,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가야지. 왜 취소송을 제기하냐 여기다가. 이런 문제입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허가가 나왔는데 그 허가를 깨고 걔를 몰아내도 나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소송의 측면에 있어서 나한테 아무 이득될 게 없어요. 나한테 아무 이득될 게 없고 그냥 쟤만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 그런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어서 지는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끄지라. 권리남용입니다.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너 이기면 좋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소송을 제기하냐고. 바보야?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형성소송과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효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인데 이미 효력은 없어졌다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인데 이미 권리침해는 없다고? 그러면 이건 이미 목적 달성이에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소송인데 불가능하다고?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는데 엉뚱한 걸 다퉜다고? 그래서 목적이 달성이 안 돼. 목적 달성 불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는 이건 어떻게 보면 유형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유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사실 그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소액의 본질은 사실은 이미 그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이겨봐야 소용없는 목적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그 소익을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유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요 권리남용을 한번 볼까요? 권리남용은 모의고사 106 설문 1번, 2번이 아니라 설문 3번 부분에 권리남용이 나오니까 그냥 설문 1번, 2번은 생략하고 쭉 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 갑이 있습니다. 안타깝군요. 2018년 2월 13일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위에 마약이 필로폰인가 봅니다. 제보한 의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러니까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을인데 근데 을도 지금 피의자예요. 을은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예요. 네. 근데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나한테 보여달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이메일이죠. 이메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보내줄 것을 빵빵지방검찰청 검사장 A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A는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을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뭐예요? 갑이 알려달라고 했죠? 을에 관한 정보를 그러면 그 제3자인 을에게 당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이 있습니다.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제3자는요. 내 정보 그건 공개해도 돼요. 이럴 수도 있고 하지 마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을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을이 비공개 요청을 한다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공개 요청에 구속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의견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건 쓸데없는 소리고 해당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사유죠.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를 이렇게 들어서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그 다음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긴다. 2018년도 2월 23일 날 갑에게 비공개 결정.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갑이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2018년 3월 10일 이의 신청을 하자.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도 아니고 행정소송도 아닙니다.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아주 특수한 절차예요. 근데 정보공개법에는 18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2018년 3월 12일 이의 신청을 하자 검사장 A는 2018년 3월 9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을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빼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방문 열람 와서 보쇼 이런 거예요. 방문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에 공개는 하는데 공개의 방법은 와서 보세요. 부분 인용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의 부분의 공개는 인용이 된 것이고 방법은 분명히 전자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정보의 내용과 공개의 방법 정보의 내용과 공개의 방법 중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인용 상태입니다. 결정을 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상황인데 설문 1, 2는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A 검사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의 공개 결정을 했다. 결국 검사장이요. 그래 알았어. 처음에는 절대 안 줘 했다가 두 번째는 주긴 주는데 와서 봐 했다가 세 번째는 주는데 근데 보내줄게 전자문서로 해줄게 라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나
A 검사장은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 귀찮은 놈이네. 이와는 별도로 수수료와 관련한 보안 서류를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야, 지난번에 뭐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 제출 안 했어요? 아이씨, 안 줘. 갑에게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을 하였다. 야, 저기 제출할 때까지는 정보 줄 수가 없어? 이랬습니다. 뭐 대충 뭐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문 3. 설문 3. 갑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정보 미제공 처분 취소를 맨 끝에 문제됐던 거예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나 갑이 수감 중 변론 기일에 출정하여,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요, 이 정보공개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청구인, 얘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론 기일에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옥에서 잠시 나가 있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 출정하여 강제 노역을 피하기 위해, 이게 수백 개였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얘가. 이게 몇 개의 판례를 제가 섞은 건데,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및 이러한 정보공개 소송을 반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이 친구는 있잖아요. 사실 그 정보에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보장하는 게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네, 얘는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야? 그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보면 5조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서 진짜로 모든 국민한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법이 없었어도, 판례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규정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권은 원래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법률도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은 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용한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인정해준다니까, 나도 국민인데 나도 정보공개 청구권 있지?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그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해갖고, 예, 국가기관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걸 한 거죠. 거기다가 변호사 시켜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다 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0개 중에 250개는 받아줘요. 받아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50개는 거절을 해요. 이거는 비공개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250개는 가서 정보를 안 받아와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궁금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부를 오히려 원했던 놈이에요. 또라이인가? 네, 거부를 원해. 왜죠? 거부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려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변론기일날 지가 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노역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형자 신분에 있으면서 밖에 들락날락하면서 짜장면도 먹고 이러려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그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각하하는 판결을 내야 된다. 뭐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근복공단의 장애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이거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나온 공무원 의뢰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에 골절 등 산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이를 이유로 2014년 2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건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얘기고, 결정이 나왔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입금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이 회사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자, 회사가 가입했던 이제 민간 사보험이 있겠죠? 거기서 돈을 받았다는 거야. 네, 보험회사로부터 너 돈 받은 거 있지 않냐? 하면서.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보상받았다라는 이유로 2016년 3월경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만약에 500만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 중에서 200만 원은 중복지급이다. 그래서 200만 원은 돌려둬라 해서 징수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0만 원 징수결정. 네, 이를 갑에게 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갑이 이 같은 징수결정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었거든요. 사실 실제 사건이에요. 2016년 11월경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감액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 150만 원으로 줄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15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엔 200만 원 내놔 이랬다가 이번엔 150만 원 내놔 이렇게 50만 원을 감액해 줬어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처분 고지세 어쩌고저쩌고 됐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갑은 설문 1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500만 원 받았어요. 그 중에서 공단이 200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공단이 150만 원을 줄여줬어요. 그럼 이제 나는 150만 원만 다시 뱉어내면 돼요. 이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150만 원을 줄여놓은 감액 처분, 이 감액 경정 처분의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200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1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 감액한 게 위법이라는 것을 증명받은 거예요. 그럼 다시 나는 200만, 50만 원을 더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소송은 결국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소송이라는 거죠.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각하시켜버립니다. 감액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증액돼요. 증액되면 뭐야?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네. 이렇게 되면은 소송을 안 받아준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입니다. 야, 이거 이겨서 뭐 하겠어? 이겁니다. 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건. 네, 2014년 58회 5급 공채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건. A시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적 전통문화 육성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A시 전통문화 육성 개발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갑은 A시의 전통문화, 갑이에요. 첫 번째 비영리법인이에요. 얘는 A시 전통문화 상품인 모시를 재료로 한 의복을 개발하기로 하고 A시 공모에 응하였다. 제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이 모시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한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갑. 그 다음 한편 이번엔 주식회사 의리 갑자기 여기 공모를 해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위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A시장은 갑을 사업자로 모시 만드는 분이요. 네, 비영리법인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선택받았고 을은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을은 응모 사업이 영리성이 강하고 보조금 예산이 여기 봐.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그거 한 명밖에 못 주는 돈이야?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네, 어쨌든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명밖에 못 줘.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원고적격에서 배웠잖아. 일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타방에 대한 보조금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야. 그렇다면 을의 원고적격은 인정이 되겠죠? 갑보다 낮음을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2명 중에 지금 1명밖에 선정을 못하고요. 그리고 을은 갑보다 점수가 낮았대요. 그럼 뭐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밑에 설문 2번 을이 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제기할 경우에 소송은 적법한가?
아니, 원고 적격은 인정되죠. 네. 인정되는데 협의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네가 주장하는 대로 이 갑에 대해서 모시 만드는 사람, 이 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치자고. 그럼 돈은 남겠지. 근데 너가 받을 수 있겠어?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뭡니까? 비영리적 전통문화 육성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영리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응모사업은 영리성이 강하다. 얘는 애시당초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 명백한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이죠. 비영리 사업만 받는다고 했는데 영리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그래서 갑을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을은 절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을은 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냥 갑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못 받았으니까 니도 받지 마. 물귀신이야? 이런 귀신 같은 놈을 만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